그러면 도대체 유럽연합 뭐 하는 거냐? 독일 어디 갔냐? 저게 선진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었나?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면은 모두가 잃을 게 많아요. 그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있었잖아요. 저 나라는 정말 산업도 튼튼하고 유럽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웬걸 독일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일단 독일 내부의 정치적 사정, 그다음에 독일의 고유의 특성,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사정 같은 경우는 독일 내에서도 사실 독일 내에서는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거나 또는 대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나라를 운영을 해왔고 이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의 특징은 친유럽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독일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극우파가 차츰차츰 커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대세는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소수 정당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독일이 적극적인 다른 국가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독일의 특징은 굉장히 준칙을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위기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이제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거는 사실 재량적 정책이고요. 네, 좀 유연해야겠죠. 예, 정치적 판단입니다. 네. 근데 독일은 이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독일 내에서는 우리 이제 경기 부양을 이제 좀 옹호하는 학자들을 케인즈 학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케인즈 학파의 역할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궁극적인 경제 성장은 경쟁력, 생산성을 높여서 일어나는 것이지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풀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일시적인 조치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률 압박으로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경기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독일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견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대응을 못하는 것이죠. 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최재형 위원님께 여쭤보시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유럽연합 뭐 하는 거냐? 예. 여기서 지금 뭐 맹주 역할을 하던 독일 어디 갔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 같고 과연 유럽연합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건지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EU가 등장한 지 이제 20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위기를 겪으면서 강해진다기보다는 더 취약해지는 쪽으로 저는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로를 쓰면서 어떻게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였는데 통화권으로 묶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재정도 사실은 이제 거의 묶어서 이제 진짜로 가야 되는데 각 개별 국가들은 국가의 권한은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통화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 주나 어디 뭐 뉴욕주가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주를 당연히 그럼 연방이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도와주지만 EU에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제 구조라는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유럽 재정 위기 때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EU가 뭐 그때도 이제 남북 뭐 분단이다, 뭐 이제 북쪽 잘 사는 북쪽 국가들, 뭐 이제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국가들은 아까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유로본드나 이런 거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었고 결국 이제 그걸 저지해 이제 냈죠. 이제 보면은 그에 비해서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상황도 이제 많이 안 좋고 이제 그렇긴 한데. 특히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EU 회원국들 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저게 선진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었나? 우리가 알던 유럽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이탈리아가 의료진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스웨덴 회사에 주문을 했어요. 네. 스웨덴 회사는 공장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공장에서 이걸 수송을 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이제 아예 국경에서 막아버린 거죠. 이제 탈취, 탈취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횡행하는데. 이게 뭐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다른 외부에 있는 국가들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회원국끼리도 지금 이제 그 이전 투구를 이제 벌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실은 EU라는 조직이 그동안에 잘 작동되던 조직이 나서서 뭔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그걸 위해서 뭔가 비축할 건 비축하고 배분의 규정을 정하고 서로가 어렵지만 도와서 뭔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태도로 가야 되는데 EU가 그동안에 그 수많은 그 규정과 규제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던 집행위원회 이런 쪽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동안에 가려져 있던 국가들이 이제 정면에 나서서 어떤 이기적이고 이제 본인 국민들을 위한 이제 그런 투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사실 EU라는 존재가 과연 뭘까? 그리고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쉥겐 조약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EU의 자유로운 그 물자와 그 사람의 이동을 보장했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뭐 순식간에 저렇게 쉽게 무력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EU가
과연 이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존속이라는 건 서로 회원국이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우리가 저걸 통해서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EU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지? 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더 써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네.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한 10년 만에 다시 한번 또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네. 좀 이렇게 EU도 흔들리고요. 지금 경제 상황도 보면 강유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사실 위기설 하면 두 경제권이 항상 얘기 나왔었는데 중국발 경제 위기, 유럽발 경제 위기 이렇게 얘기 나왔었고 항상 흔들린다는 은행으로 도이체방크 부도설 이런 것도 나오면서 유럽이 다음번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게 코로나19까지 왔다면 유럽 경제 혹시 또 유럽발 경제 위기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거부터 좀 짚고 갈까요? 일단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11년의 유럽 재정위기와 이번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경기 침체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2008년, 2011년 이때 당시는 보면은 바로 직전에 큰 버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언제 터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버블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위험 요인이 크게 내재해 있는가? 사실 이런 거는 좀 적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듭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럽 통합, EU 체제가 지금 위기에 직면한 것이 맞기는 한데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유럽 통합 연구하시는 분들은 유럽 통합을 물이라고 보고요. EU 체제를 그 물을 담는 유리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물이 유리컵을 넘치는 순간이 되면 사실 두 가지를 해야죠. 컵을 넓히던가 아니면 물을 따라 버리던가. 그러면 그동안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항상 컵을 넓혀왔어요. EU 체제라는 틀을 넓혀옴으로써 넘쳐나는 물을 다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전이 돼 왔거든요. 그럼 지금도 물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리컵을 넓힐 것인가, 체제를 더 공고히 할 것인가 아니면 물을 따라 버리고 각자가 스스로를 보살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인가 를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면은 모두가 잃을 게 많아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병 자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통제력을 잃은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국가 간에 좀 불협화음이 세게 노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국가들이 협력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국경 간 이 전파 효과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이 부작용 자체 경기 침체 이런 것도 국경 간 전파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가 이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의 체제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럽연합이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럽연합의 상황,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유럽은 한국의 굉장히 주요한 수출 시장이죠. 그렇죠. 한국 수출의 거의 한 10% 정도가 유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받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고전적인 이제 답안을 내놓기를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금융 관련돼서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유럽은 은행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오히려 미국 은행권보다 유럽 은행권이 자산 규모라든가 이런 게 더 크고 한국이 유럽 은행으로부터 받은 채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흔들릴 때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일수록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통화수합 체결한 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의 금융 건전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을 좀 더 밀도 있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알아봤는데 그거 궁금한 게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유발 하랄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그냥 적당히 그냥 똑같이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할 것이고 새로운 예를 들어 진짜 거의 문명이 변하듯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준영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 그런 뭔가 큰 변화가 올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큰 전쟁 또는 이런 대규모 이제 전염병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 사회는 큰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은 다음에 분명히 회복을 하는데 회복 전하고 똑같은 모습은 절대 아니었어요. 항상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됐죠. 근데 이번 건도 그만큼 이번 건도 큰 저는 거다. 그만큼 건이다. 네. 오히려 저는 1차 세계대전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은 이제 각 전 세계를 이제 식민지로 두고 있던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각 식민지에서 이제 자기 식민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터에 투입을 했죠. 근데 와서 보니 신처럼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비참하게 죽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도 똑같구나 우리랑 라는 것들을 깨닫고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부터 독립과 어떤 자유를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게 이제 30년 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저도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오늘 쭉 이야기했던 주제인 이제 유럽 국가들, EU 같은 국가들이 과연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EU라는 정치 체제가 국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발언권을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기후변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항상 EU는 다른 국가들을 압박을 하고 끌고 가는 리딩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 이제 서로가 의견이 엇갈릴 때 EU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들이 과연 제3세계 국가들이나 다른 어떤 그 영역에 있는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줄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인다나 이제 EU나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취약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소극적이고 국내적으로 이제 변화를 이제 꾀할 할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그 변화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복지 어떤 이러한 제도에 큰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많은 돈을 쓸 수는 있지만 매번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딘가 뭔가를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공공의료라든지 어떤 의료체계 보완, 비축, 물자의 비축 이런 것들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양자택일에 결국은 시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그것 처음에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들이 뭐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국가들의 산업 구조라든지 사회 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진영 위원께서 이 1차 세계대전하고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았던 세상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큰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강인덕 교수님 보실 때 그러면 국제질서나 아니면 경제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렇게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가치사슬,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산업 간의 가치사슬이 축소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무역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대외적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봅니다. 네. 사실 2016년, 17년 정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치사슬이 확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특정 재화가 생산될 때 수많은 세계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한 곳에 모여서 조립이 되는 이런 패턴을 갖고 왔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관세가 높아지려는 이런 조짐을 보이게 되니까 밸류 체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있던 것이 지역에서 국가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제조업 생산 기반이 튼튼한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의료 장비 관련해서 자국 내에서 이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나라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이걸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던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 산업 그리고 필수 산업에 관해서는 그 밸류 체인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또 깨달음을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점점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되겠네요. 또 새로운 과제를 또 안게 되는 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오늘 이렇게 지금 한국외대 강유덕 교수님과 그리고 법무부인 율촌의 최진영 전무위원 모시고요. 유럽연합과 얘기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를 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Round 1, fight.